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시사 카페를 꾸며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난민 그리고 제노포비아.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방인 혐오증 뭐 이쯤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지금 요번에 이제 그 국내로 이제 그 데리고 온 아프간인 같은 경우 난민은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정부는 난민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특별 공로자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뭐 이제 그 정부 입장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좀 상당히 격론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제 난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일반론을 가지고 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다 보면 항상 따라붙는 게 이제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이방인 혐오증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따라붙는데,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일단 좀 이 부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영건 소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예. 난민. 예. 사실 이제 뭐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예전에 제 기억에 어떤 소설가가 그런 표현 썼는데,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된 게 난민 의식이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이제 사실은 그때 난민은 법적인 의미로,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이 난민이라기보다는 피난민 의식이죠. 그렇죠. 예, 피난민 의식. 한국 전쟁을 겪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큰 재난들이 많아서 늘 난민 의식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짐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사도 잘 다니는 거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사를 잘 다니는 건 자녀 교육 문제나 백모 삼천지기 같은 느낌이. 어쨌든 좀 뭐 삶이 좀 뿌리가 뽑혀가지고 좀 부유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도 최인훈 작가께서 옛날에 한 80년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인의 근본에 깔려 있는 거는 난민 의식이다. 뭐 본인도 월남을 한 분이라 막 그랬을 텐데, 그때 말하는 난민하고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적인 의미에서의 난민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피난민하고 이제 그 난민 협약도 있잖아요. 여기서 난민은 그러면 이게 좀 구분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게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됩니까? 뭐 제가 지금 이제 아마 1951년 제네바 협정, 51년 난민 조약이 아마 5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전쟁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된 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아마 5가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박해라든지 종교적인 박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떤 박해들에 의해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피난민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보호할 능력을 잠시 잃어버린 거지, 이 사람들을 박해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피난민과 난민은 좀 구별이 되는 것이고, 모든 피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여기서 일단 개념 정립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약간 최근에는 이제 개념이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냐면요. 이게 난민이 이제 1950년대에 이 정의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졌고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는 이 난민들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요? 예, 이게 뭐 이제 뭐 기후 난민 이런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기후 난민. 예, 소위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평양 섬나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난민 뭐 이렇게 여러 난민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난민의 정의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뭐 50년 이상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난민의 정의를 바꾸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선진국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민의 정의를 바꾸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레퓨지라고 부르는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야 난민이 돼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도 난민 심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난민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잠깐만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어요. 아프간 사람이 아프간 현지에 머무는 상태에서 다 난민이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면 성립이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아프간 국경을 넘어야 된다. 예, 난민을 그건 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국내 실향민이라고 부르거든요.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peoples라고 해서 그 따로 불러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유엔 난민기구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 숫자가 한 2,600만 명 정도 되고 그렇게 많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국내 실향민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한 4,8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인구랑 똑같아요. 이 국내 실향민의 이 인구 정도가. 그래서 이 규모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UNHCR 이제 그 유엔 난민기구에다가 이 사람들도 보호하라는 의무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UNHCR 규정도 난민을 일단 보호하고 남는 자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국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든 UNHCR의 영향력이 미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국경을 못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오히려 난민은 차라리 국내 실향민에 비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이제 아프간 협력자를 데려오면서 난민이 아니라는 규정이 그래서 나왔던 거군요. 아프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난민 요건은 성립이 안 된다. 예, 실제로는 이제 정식 난민이 되려면 이제 난민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걸 발급받아야 돼요, 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난민에 대한 이제 개념 규정은 된 거고 이 난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사실 오늘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기는 바로 이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예멘, 제주도에 그렇죠. 네네. 사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 좀 그러니까 좀 꼭 요번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좀 일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을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에게는 별로 권위가 없을 테니까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분 부부죠. 그 아비지트 바네르지라고 하는 분하고 에스테르 디플로라고 하는 두 분 그 부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부부가 노벨상 받았어요? 예, 같이 경제학상을 네. 받았죠. MIT 경제학 교수인데 남편분은 인도 분이고 여성분은 저기 프랑스 사람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빈곤 문제, 특히 제3세계 개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큰 공로를 세웠었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 국내가 아니고 당시에 노벨상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이분들이 낸 책이 국내에 번역된 게 이제 힘든 시절을 위한 좋은 경제라고 돼 있는데 그 제일 앞에 있는 서론격 말고 본론 시작 첫 이야기가 난민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네.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난민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계에는 소수의 살기 좋은 선진국이 있다. 그 말고 나머지에는 광대한 아주 많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다른 선진국으로 오려고 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네. 언제든지 올 준비가 돼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노동의 질은 나빠지고 임금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범죄는 늘어나고 이럴 것이다. 이게 제일 처음 이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실증 연구 결과는 틀렸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통념이 있다고 간주가 됐는데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가 더 궁금한데요. 아닌 이유들이 사실 들어보면 이제 나름대로 납득이 좀 가는 면이 있는 거죠. 일단 하나는 우선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뿌리가 거기 있는 건데. 누가 난민 되고 싶어서 되냐? 난민 되고 싶어서 되냐? 정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통계를 내는 건데 1960년대 이래로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지금 우리의 이미지는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전 세계 애들이 다 지금 서구 선진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다지 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난민이 된 게 아니라 그 통념처럼 그냥 어떻게든 선진국 사회인가 속칭 빌붙어 보려고 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난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그 쉽게 말하면 교육 수준도 낮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하다기보다는 위험한 나라에서 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도 있고 떠날 만한 정보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들이 떠난다라는 것이. 그죠. 그다 이제 돈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급행료 탈 수 있는. 네, 뭐 지불할 수 어떤 있는. 방법이든 돈이든 아니면 정보든 아니면 의욕이든 교육이든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도착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주해서 도착한 나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 사실은 악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노동자의 공급이 늘잖아요. 예. 공급이 늘면 임금이 떨어진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경우에 공급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잠깐만 여기서 그럼 그걸 하나 좀 그러니까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계절 노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농사 짓고 맞습니다. 농한기에 예. 이제 도시 가서 이제 돈 예. 벌어오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유럽 역사를 보면 네. 계절 노동은 아니고 월경 노동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다른 나라 넘어가서 맞습니다. 돈 예. 벌러 갖고 예. 가는 어떤 역사적 이런 뿌리 때문에 그런 통념이 생겼다고 해석할 여지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이분들의 연구에도 그게 있는데요. 체코하고 독일 사이에서 맞아. 그러니까요. 그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사례 가지고 연구한 게 있는데 그런 식의 계절 노동식의 경우에는 도착국의 경제에 별 기여를 못 한다는 예, 거예요. 그거는 못하죠. 예, 그런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돈 거의 안 쓰고 예, 그렇죠. 다 자기 나라로 모아가지고 딱 돌아와서 돌아갔으니까. 쓰고 자기 나라 가서 쓰고. 근데 난민은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을 받는다면 정착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서 쓰고 장기간 다시 돌아가더라도 여러 해 머물고 여기서 최대한 이 사회에서 생활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주 노동자하고는 또 다르는 거죠. 이주 그렇죠. 노동자 같은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그러니까 고국 가족한테 송금을 그렇죠. 하지만 예, 근데 난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면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확실하게 정착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더 도움이 되고 그건 여러 가지 실증 가장 제일 유명한 실증 연구는 이분들이 직접 한 연구인데요. 그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쿠바랑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러면은 원래 마이애미 쪽에는 쿠바 출신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동시장이 겹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쿠바계 사람들의 실업률이 많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 떨어졌느냐 실증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거 노동의 문제를 이제 그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속에 테러 분자가 끼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입견, 편견. 사실 또 그 자체가 작동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사회화되고 그렇게 성장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최근에 배제의 논리들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장 이제 그 사람들 배제하는 좋은 방식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묘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내 케이스를 만약에 우리 각각의 국내의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빈자들이 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나 중산층이 그런 빈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한다면 빈자들을 범죄자로 그려낸다거나 빈자들을 이 잠재적 사회적 위협으로 그려낸다거나 그리고 빈자들은 노동윤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려낸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인간으로 그려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방식을 쓰는데요. 네. 실제 이것도 전형적으로 난민들을 묘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난민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난민들이 저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특히 이슬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다.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을 받아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아주 부도덕한 자들로 그려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이게 제가 그래서 통계 같은 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이 아프간 전쟁이 20년이었잖아요.
아프간 전쟁이 20년이었는데 이때 미군 사망자가 2,500명, 동맹군 사망자가 1,100명, 아프간군 사망자 6만 6천 명, 탈레반 사망자 5만 1천 그리고 민간인이 4만 7천 명 정도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합해도 이게 20만 명이 안 돼요. 한 16만, 17만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전쟁도 아닌데 한 해에 총기 사건 희생자가 한 해에 평균 14,000명에서 15,000명씩 나와요. 그렇게 많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총기 관련 사고는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사고가 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총기 사건 희생자만, 그러니까 총기 사건 그냥 남이 쏜 총에 맞은 사람만 1만 4천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발 사건이나 이런 거 빼고. 예, 빼고. 예. 그러면 그리고 지난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사이에 7만 명에서 7만 5천 명이 남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폭력적이다. 그래서 여기 오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여기서 이제 난민을 일단 지우고 그러니까 이방인 혐오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이 진짜 모든 이방인이냐. 저는 그게 일단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제중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중동포들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근데 영어의 단골 소재가 또 그래요, 사실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백인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백인에 대해서 별로 혐오증 보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예. 아니 사회적으로, 예, 확실히 그러지 않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이방인 혐오증이라는 것도 딱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이렇게 불쾌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인종차별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싶은 거고 그것이 이제 난민 문제로 지금 그러니까 연결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되면 일자리 뺏긴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동원이 되는.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요? 작동 원리가? 이게 실증 연구도 있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같은 국가에서 온 사람이라도 피부색이 하얗면 차별을 덜 받아요. 아, 예. 같이 미국에서 왔다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의 이야기라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예외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좀 혹시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서 특수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는 건데 이른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다라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사고가 이래서 그 이방인 혐오증에 일정하게 투영이 돼서 작동되는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있죠. 지금 특히 이제 그런 식의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한국이 그동안 이렇게 잘 발전한 거 그리고 이나마라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된 것도 결국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서구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소수인종이 많은 그런 식의 다인종 국가였으면 우리 이렇게 그럴 때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막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입장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우리가 긴 역사 한반도 5,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형성된 인식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만약에 얘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를 들면 발해가 망했을 때 유이민들 다 받아들였잖아요. 고구려계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말갈족들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잘 안 나오는 거지만 거란족도 대규모로 이주를 해왔었어요. 고려 때. 그래서 연구에 따라 추정하기로는 20만 명 정도 왔다라고까지 추정하는 연구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자리 다 뺏는다고 막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20세기까지도 사실은 함경도 쪽에서는 여진족 마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남아 있고 여진족 마을 탐방한 이런 것도.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930년대 기사에 여진족 마을 탐방한 기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개방될 시대에 더 많이 다니는 시대에 그리고 또 더 잘 살게 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의식은 좀 더 커진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김해 김씨인데요. 저랑 같네. 예, 저희 조상님이 인도 아유타고 오신 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개방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가문이 김해 허씨가 됐잖아요. 원래 그래서 옛날에 김해 김씨고 김여 씨는 결혼하면 안 된다. 동성번이라고 안 하죠. 네, 우리 황옥. 예, 그래서 결혼도 못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개방적이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때부터 다문화 민족이었는데 이걸 뭐 지금 이게 단일 민족이니 뭐니 이게 사실 신화적인 거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단일 민족 이야기는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저기 연도를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77명이 죽었던 극우 테러 있었습니다. 예, 그 총기 난사했던. 그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가요? 예, 벌써 10년이 됐네요. 엄청 오래됐죠. 그 당시 이제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요건 조금 가까운 과거죠. 호주 남성이 뉴질랜드에 가서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 이 남섬의 중심 도시죠.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난사를 해가지고 당시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테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호주 남성은 하기 전에 인터넷에 선언을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남성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 다가 우리 노르웨이나 뉴질랜드, 호주는 망했다. 인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있다. 기억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단일민족 국가들이어서 우리는 다민족 국가에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기쯤에 이런 사건이 터지던 시기에 이제 비교 지표죠. 호주의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라는 데서 해마다 세계 평화지수 이런 거 발표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최상위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예, 10위 안엔 당연히 들고 1, 2위를 다투는 이런 국가들이고 우리나라는 50위, 60위 넘어가는 상당히 국내 갈등도 심하고 굉장히 평화지수가 낮은 나라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두 나라는 보면은 그 이민 국가가 꽤 많거든요. 이민이 많습니다. 10% 이상, 10몇 프로씩 되고 그중에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마오리 원주민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 중에 대다수는 비백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반면에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뭐 따옴표 쳐서 헬조선이란 말을 하고 단일민족끼리 모여서 그냥 지지고 볶고 못해서 막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갈등지수, 평화지수 이런 것도 굉장히 나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단일민족이냐 아니냐가 그 나라의 평화, 안전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니다.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서로 간에 신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그렇게 다인종이 모여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는 저 단일민족 국가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그 위험 요소가 돼서 사람들을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인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죠. 종교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멘인 그 제주도 그때인가요? 이제 일반 그 개신교계 일각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려를 표명하고 불안한 어떤 표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갈등 내지 시각이 투영이 되어버리면 더 이제 악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뭐 이슬람교는 폭력적이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쓰고 계신데 아까 제가 미국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가장 개신교인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그 오류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난민들이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더 좋은 통계는 뭐냐면 실제로는 자기 나라 안에서도 다른 도시로 안 가려고 그런대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도 다른 도시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원래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들 이렇게 막 우리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 예멘 때도 잘못 알려졌던 게 뭐냐면 난민의 대다수가 남성들이 성인 남성이다라는 식의 정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난민의 절반가량이요. 18세 이하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에요. 통계가 그렇게 예, 나와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실제 18세부터 59세 사이 있잖아요. 여기에 통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녀 비율이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난민이 되는 비율이.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아까 난민들도 뭐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갈 거라고 호시탐탐 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게 실제 아프간 케이스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2002년 이후에 아프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프간 사태가 정리되기 이전까지도 이미 530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아프간으로 돌아갔어요. 실제로 떠났던 사람들. 예. 그래서 실제 그게 UNHCR에서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의 호시탐탐 난민들이 그걸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올해 2월 통계에 따르면 아프간 난민의 90%는 이란과 파키스탄에 수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난민의 86%가 개발도상국에 수용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통계가 재밌네.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 우간다 여기가 제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거면 나라예요. 선진국 좀 약간 양심불량 아닌가요? 선진국에서 그나마 양심불량이 좀 덜한 게 독일인데요. 독일이 5번째예요. 그런데 독일은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난민을 받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정책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실제 여러분 UNHCR이나 이게 유엔 난민기구가 유엔에서 받는 예산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99%를 자기가 펀딩을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거의 이제 뭐 국가 기업 이런데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돈을 이제 도네이션을 받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 이 유엔 난민기구 내에서도 돈을 주는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거든요. 돈을 주는 선진국은 난민 캠프나 이런 걸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난민 캠프나 이런 곳이 서는 곳은 대부분 다 돈을 주지 못하는 후진국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유엔 난민기구 내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이게 정말 옳은가 안 옳은가를 가지고 논쟁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그 실제 이 난민들이 호시탐탐 선진국을 노릴 것 아니에요. 실제 현실은 85%, 86%가 개발도상국에 있다라는 거. 사실은 옆 나라로 가는 거죠. 대부분 다 옆 나라로 가요. 바로 거기서 논리 중에 하나가 근데 왜 그럼 옆 나라까지 왜 이형만리 한국까지 오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되게 적게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적게 오고 그런데 인정은 세계에서 가장 적게 해주는 편이죠.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정말 인색한 나라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 평균 이게 난민 인정률이 30%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 안팎이고요. 그리고 이게 10분의 1이라서 되게 부끄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2019년 통계는 0.4%예요. 예, 0.4% 난민 인정률 0.4%입니다. 근데 또 일각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탈북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제적 기준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떤 그 난민들만 보지 말고 우리 한국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봐라. 사실 이것만으로 버겁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훅 치고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저는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탈북민이나 아니면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죠. 지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분들도 경제 활동을 다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난민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일자리 시장은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좋아져요. 그 국가에.
왜냐? 실제 저임금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요. 아, 이게 이제 예. 층위가 다시 이제 나눠진다. 층위가 나눠져요. 근데 이제 아까 예. 저기 바네르지하고 그다음에 디플로 두 분의 연구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미국의 유럽 이민들 오는 이야기죠. 예, 보면은 그 처음엔 영국 사람들 오다가 그 아일랜드 사람들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일랜드 사람들 제일 밑에 있다가 그 다음 이탈리아 사람들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일랜드 사람들 올라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음 또 오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것들이 오면서 사실은 새로운 이민들을 받으면서 계단을 통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민자가 실제 경제에 엄청나게 임팩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마존의 사장이 제프 베조스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바로 쿠바 이민자 가정의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아버지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 아빠가 시리아 사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통계는 뭐냐라고 하면 그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웰컴하는 우리 그런 고임금의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알고 보면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그 국가의 직업을 가져간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난민법에 보면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보장도 이제 그 주고, 그러니까 기초, 그러니까 저기 생활도 이제 보장을 해주고, 교육 보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라니 복지 비용의 이제 과다 지출 요인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도 지금 많이 부족한 판에 뭔 여기까지 지출을 하냐 이런 시각이 사실 분명히 작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국가들이 ODA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원조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도 해외 원조로 큰 나라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버티고 한참 버틸 때 그런 나라가 우리 뭐 다른 나라 도와줄 여유가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게 우리가 UNHCR 통계 보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0년에 세계에서 뭐 기업 국가를 통틀어서 13번째로 기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여액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깥에 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맨날 프라이드는 갑자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변했다고 프라이드가 있는데 지난주에 국경 얘기했죠. 예, 국경 얘기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게 줄 돈이 어디 있느냐 도와줄 돈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내적 모순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되게 그건 파괴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성의 파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분들 우리 아까 어려운 시대에 좋은 경작을 쓰셨던 그 두 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실증 연구가 이렇게 뻔히 있고 실증적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정책 결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본다고. 예. 아니 근데 그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게 또 그 유럽 같은 데 정치 세력이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추기면서 오히려 더 악성으로 몰아가는. 예. 우리나라도 뭐 어젠가 그젠가 정치인 한 분이 적극적으로 난민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뭐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우리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재작년에 냈던 그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후속작에 보면은 유럽 정치의 변동, 유럽과 미국의 정치 변동을 2차 대전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선거를 다 분석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거기 재밌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에서 우익 포퓰리즘, 특히 이제 제노포비아적인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추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의 부상이 사실은 난민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미 일어났고 그때는 난민 문제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냐면 그때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 우익적인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국내적인 자국 내에서의 양극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익 정당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 정당들이 자기들의 성장을 호소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난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난민 때문에 이랬다는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찌 보면 이거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핑계거리는 화풀이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풀려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유태인. 유태인 원더가 그날에 수명 동안 터잡고 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악용을 했던 부분들도 현대판 이제 난민으로 이제 거기에 바뀌면서 이제 악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약간은 기조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뭐냐면 실증 연구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난민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나라 사회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들은 노동시장이 겹치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건설 산업이라든지 농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 없이는 아예 굴러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예를 들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제중동포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그 시장에서 지금 이제 뭐 장악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다수가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일이냐면 제가 이제 현장에 있던 분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쉽게 말하면 반장 이런 사람들이 제중동포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도 그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좋은 일거리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차례가 밀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상승해 나가지 못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치 FTA를 맺을 때 어떤 산업 분야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산업 분야는 피해를 입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미 FTA 때는 자동차 산업은 큰 이익을 얻지만 농업은 피해를 입는다. 그럴 때 그 피해를 입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잖아요. 네.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난민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를 수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좀 쉬쉬하는 방식으로 불건에 하는 사람들이 각자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우리 정치권이 뭐랄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반농담 반진담 하나만 해드리면 세계사를 보면 말이에요. 개방 사회는 다 그 강대국으로 가던데. 예를 들어서 당나라 같은 경우 보면 당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세계 용광로 아니었습니까? 요즘 보면 당나라는 세계 제국이었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그 당 역대 왕조 중에 가장 어떤 뭐냐면 번성했던 게 당나라 같은데 당나라처럼 개방적인 사회가 없었잖아요. 물론 뭐 현대 국가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적장이었던 사람을 번장이라고 불렀나? 아무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아예 우리나라처럼 사단장을 시키기까지 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고선지 장군께서 그러니까요. 뭐 이제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은 이 개방 사회가 결국은 이제 강성한 것으로 가더라. 세계사는 다 그렇게 나오던데. 이게 그 현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미국은 어떤 미국의 힘은 그야말로 사회예요. 정말 이민의 힘이죠. 이민의 힘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어떤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것 종교적 갈등이라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잖아요.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좀 시사카페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권 박사, 조영건 소장 두 분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유튜브 송출이 좀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이런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촌철님들 양해 구하면서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